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 날씨는 봄이다 킨데 이래 보면 여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이다 하고 한참 있으면 이제 이래요. 뭐 선선하고 뭐 가을 단풍 하고 두잖아. 뭐 겨울이 쏘고 그런다.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따뜻하고. 지금 우리가 진도를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EBS 교재 3학년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수능 교재밖에 없더라 하면서 어떤 비판하는 기자가 글을 썼어요. 그 기자는 뭐 모르는 놈이죠. 뭐 모르는 놈이에요. 지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고3 수능 70% 연기됐다고 해가지고 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지도 이해할 놈이 그러니까 사회 목탁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상그릇 두드리 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해결날 것 같지만 해결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 댓글 다는 거 보면 나와. 지금 만에 하면 몇 년 전부터 하면 해가 왔는데 뭐 이 기사 뭐 이렇게 쓰고 뒷북치냐 하는 애들도 있었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래 했는데 뭐 북하냐 하면서 그러고 오늘 교과서 해가지고는 언제 문제 풀고 공부하니?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자가 오히려 그는 댓글들을 오히려 받는 거 보면은 지가 잘 모르고 있다고 현실을 지금 그렇죠. 그러고 또 뭐 근데 뭐 교과서 해가지고 학력고사 시험 치는 체제도 아니고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장 1학년 때 교과서 국어 교과서 2권 상학은 2학년 때 문학 교과서 상학은 2권 하고 문법 교과서 1권 그 교과서 5권 한 거야. 다 한 거라 사실은. 그렇잖아. 다 했다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왜 그러냐면은 그 교과서 속에도 비문학이라는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3이 되는 애들이 많다고. 모의고사 칠 때만 비문학을 들어 읽어봤지만 수능시험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언어 하면서 비문학 나와. 과학 안에는 또 기술, 과학 안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문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야. 과학적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설명했는 설명문이 나오거든요. 비문학은 100% 설명문이에요. 비문학은 94년 1차부터 지금까지 100% 설명문이거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기자가 그런 말 한다니까. 고답 이야기 마칠 때까지 비문학 문장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3이 되거든. 비문학이라는 문장을 고3 때가 한번 EBS 문장 안에서 한번 배워본다고 사실은. 배워본다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말이야. 그치? 내 말이 맞잖아. 그지? 비문학이라는 교과서가 없잖아.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자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지금. 여러분하고 오늘은 소설을 하겠습니다. 소설문학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설 소설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소설이 무엇인가. 소설은 작은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작은 이야기 노벨 작은 이야기. 근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어떤 배경 속에 인물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건을 만드는 거야. 그치? 사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고 그 갈등을 시키고 해소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전개하는 거야. 이게 소설이란 말이야. 소설이 뭔지도 지난번에 내가 처음 시를 이야기했을 때 시가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잘 모릅니다. 야.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이란 작가가 배경에 인물을 설정해서 사건 흥미를 유발하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전개한 거라고. 쉽잖아. 그쵸?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시가 뭐라고? 시가 뭐라고? 그러면 시가 이미지일 때 소설은 뭐라고? 소설은 인물이에요. 소설은 인물이라고.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인물 이야기를 지금부터 거야. 어떤 인물이 이렇게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속에 살면서 사건들을 흥미 유발시켜서 그것이 갈등 해소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소설이라는 거야. 이해돼? 간단하잖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소설을 읽는데 소설을 수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능적으로 접근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소설을 읽고 감상하고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끝내는 소설 자체가 시험 치보게 되면 시험에 관련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게 문학 시간, 문학 감상 시간, 그다음에 끊임없이 3년 내내 문학을 감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문학을 어느 정도 감상했는가를 점검받아서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학 자체도 하나의 문제화시켜서 시험 치는 거야. 설문조사하듯이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유행에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유행에 맞춰서 가르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하나의 교과 과정이에요. 그게 교육이거든. 그렇잖아. 그냥 대초딩들을 내지는 유딩 애들 데리고 그냥 이렇게 동화책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단편소설 원고지 80매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야. 딱 이렇게 나오는 장면만 이렇게 턱 나와. 이렇게, 그치? 딱 나오는 거야. 그래, 그거를 잘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그게 학습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그걸 해야 돼. 그걸 뭘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장면 감상법이라고 할게. 장면 감상법. 여러분 졸업에 나가는 선배 세대들이 선생님을 거쳐서 나간 여러분 선배들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걸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로 이름 붙이고 장면 감상법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붙여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안에 읽어보게 되면은 보통 소설 속에 전개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면이 많아봐야 그저 한 두세 장면 정도 돼. 단순한 한 두세 장면 인물들이 대화하는 그 두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장면을 딱 보면 장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장면 요약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장면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면 요약 정리를. 그러고 인물을 처음 만나잖아. 소설은 다시 한 번 더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난다 그랬거든. 그지? 인물을 턱 만나면 인물이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조성기 선생의 창성감의록이라는 고전소설이 한번 출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제된 양은요, 거의 그 문제지 지면의 한 반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장장 16명이었습니다. 죽어. 인물이 누가 어떤 관계를 일으켰는가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인물 때문에 그냥 죽는 거야. 소설은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단편을 읽으니까 인물이 많아봐야 한 서너 놈 나올까 말까야. 어떤 놈은 두 놈은 지 혼자 갈등을 일으키다 만단 말이야. 그런데 이불로 이렇게 많은 인물을 주는 거야. 그 인물들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소설을 읽어낼 수 있느냐는 또 테스트한 거지. 그게 문제 5개 나왔는데 그 5개 다 푼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소설은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 인물을 딱 만나면 이렇게 인물을 동그라미 딱 쳐, 이렇게. 알았어? 잘 봐. 그런데 또 어떤 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인물이. 이렇게 인물을 딱 만나면, 인물을 동그라미 딱 쳐라, 이렇게. 인물을. 그러고 나서 그 인물과 그 인물의 관계를 규명한다, 말이야. 인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그 친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친소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주동인물인지 반동인물인지, 어떤 놈이 주동인물인지 어떤 놈이 반동인물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친소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면은 그 인물에 의해서 그 관계가 뭐가 생기냐면 바로 갈등이 유발한다니까. 갈등 유발. 갈등으로 요거 하면 벌써 한 문제 축제되는 거야.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여기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인물의 관계를 규명하게 소설은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난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물이 끊임없이 시험이 축제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갈등이 유발되는 인물이 대체 어떤 놈들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 친소관계를 알아보니까 어떤 놈이 주동인물이고 어떤 놈이 반동인물인가도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 인물들의 그 주인공이나 걔네들의 그 대립 속에서 그 인물들의 그 심리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심리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인간의 미묘한 갈등이거든. 사실은 그거 다 있어.
초딩들은 초딩대로, 유딩들은 유딩대로 하면 학교 안에서도 보면 저들끼리 막 갈등관계, 심리관계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심리를. 과학에서 인물이 갖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태도 말이야, 태도. 그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딱 보게 되면 어떤 그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 태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니 태도니 그러고 그 인물들이 가지는 다음에 인간의 내면의 정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한 문제가 직결된단 말이야. 요게 한 문제란 말이야. 요게 한 문제야. 요런 것을 드러내면서 파악은 하잖아. 일단 파악을 딱 하기는 했는데 그냥 무엇이다 약간 오지선다를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파악했는 것을 묻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 파악했는 것을 뭐 한다고? 유사무리하게 시나 시조 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라든가 고사성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하는 거와 관련지어서 찾아볼래 한다니까. 관련지어서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 시조, 고사성어, 속담과 관련지어서 찾기 한다면 그러니까 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시조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기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더 말이고 심리파악, 태도, 정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 시조, 고사성어, 속담을 찾기 한다. 갈등 유발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갈등 유발했는 것들은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갈등 유발했는 이런 것들은 보기 같은 걸 설정한다니까. 보기를 그다음에 그치? 보기를 설정해가지고 보기를 설정해서 문제화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 문제가 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파악했다고 했다. 인물을 파악했어 이렇게. 인물을 봤는데 한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시점이 드러난다니까. 시점이 포인트 오브 뷰 시점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점이 인물을 보잖아. 근데 문장을 읽어 내려오는 순간에 시점을 발견한다니까. 시점을 보자. 시점을 발견해. 시점은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원래는 1인칭, 2인칭, 3인칭 시점 다 말할 수 있는데 2인칭은 사실은 쓰다 보면 헷갈려. 너의 개념으로 소설 쓴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해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나의 개념이나 그 3자 입장으로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1인칭과 3인칭 1인칭 시점이니 3인칭 시점이니 하면서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시점은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틀 짜져 있는 상태로 말한다면 1인칭과 3인칭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준이니까 소설가가 아니니까 고등학생으로서는 1인칭과 3인칭이라는 시점만으로도 공부해도 그게 다야. 그런데 진정한 소설가가 되려면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서 소설이 새로운 변화를 막 일으킨다고. 그래서 시점은 너무나 무궁무진해. 근데 그 무궁무진한 시점을 학생들이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는 단지 1인칭과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로 시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틀에 박힌 대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기본이다. 고등학교 3학년 소설가가 아니니까 기본만 해도 충분해. 근데 기본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지금 1인칭과 3인칭의 차이점은 뭐냐? 1인칭과 3인칭이라고 하는 차이점은 나가 있냐 없냐는 나의 여부에 따라서 나의 유무에 따라서 문장 시 속에 소설 속에 나의 유무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이 결판나는 거야. 그러니까 1인칭은 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3인칭은 나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게 3인칭이 되는 거야. 이건 1인칭이야. 1인칭은 나야. 소설 속의 시점을 구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먼저 한계가 나와서 나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소설을 찔찔찔 읽었다. 소설을 찔찔찔 한 문장을 읽었더니 시점 발견하게 되는데 읽었더니 나가 보인다. 1인칭이네. 나가 없고 사람 이름이 직설적으로 막 나오네. 동력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3인칭이야. 소설 속에 나가 나왔다 하면 1인칭, 나가 없다 하면 3인칭. 그게 머릿속에 먼저 박혀 있어야 돼. 딱 박혀 있어야 돼. 나가 보인다 1인칭. 그 다음에 동력이가 어쩌고 저쩌고 원규가 어쩌고 저쩌고 3인칭.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가 없잖아. 나가 없으면 3인칭.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없으면 3인칭.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다음에 두 가지. 이번에는 두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가 보게 되면은 하나는 뭐라고 하냐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3인칭 시점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은 다음에 아마 벌써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3인칭의 초점은 어딨냐 하게 되면은 3인칭은 작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가가 개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가가 개입되는 거야. 작가가 이 시점들이 한번 벌써 4가지 특징이 나오니까 오지선다로 물을 수 있잖아. 그치? 오지선다에 다른 거 하나만 더 집으면 오지선다 되잖아. 지금 옛날에는 시점 문제 많이 물었다. 진술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시점만 묻지 않고 때문에 좀 이따 이 수업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너희들에게 알게 되겠지만 이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1차적으로 시점 공부를 정복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하나의 특징들에 관한 특징들이 굉장히 매우 다양하게 억수로 많을 수 있는데 시험이 십지선다로 시험 치는 게 아니야. 오지선다기 때문에 딱 가장 중요한 각 시점에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래도 하고 벌써 4가지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갖다가 중학교 때 막 한 4가지 5가지 계산 말해. 다 소용없어. 시험은 오지선다 하나 딱 나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딱 나온다니까. 간절자 시점의 특징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거 특징에 딱 하나가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벌써 사지선다에 4개잖아. 그러니까 다양할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 시점의 구분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는 나 얘기입니다. 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구분 딱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 딱 돼. 근데 간절자 시점을 내가 2개 딱 같이 뭉쳐놨잖아.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아가 소설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 말이야.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라는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지 스스로 고시랑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니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작가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 나아가 작가 이문열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 소설 속의 주인공 나야 그냥. 그렇잖아. 그거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나오는 나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다시 한번 더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도 몰라 자기의 마음을. 그렇잖아. 길거리 지나가는데 예쁜 가시나를 딱 보는 순간에 키스를 하고 토끼 보고 싶다라는 말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는 매력 있는 시점이냐고 이게.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야. 그건 뭐라고? 수능 시험에서 오지선다 속에서는 항상 뭐라고 만드느냐. 그 문구가 중요해. 그 문구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났다. 그런단 말이야. 등장인물의 심리가 이런 말 한다. 등장인물의 심리가 이렇게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이거. 등장인물의 심리가라는 말로 오지선다 속에 나온다니까 반드시.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등장인물의 심리가 하는데 소설을 딱 읽었는데 딱 보니까 마한테는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이 말이요. 이해돼? 그러니까 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시점들을 구분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슨 조건이 중요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심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심리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이야. 두 번째는 심리란 말이야. 심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가 있다 심리가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등장인물의 심리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오지선은 문제를 딱 풀면 그렇게 딱 나와. 등장인물의 심리가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왜? 소설 속에 읽어보니까 심리가 보이네? 근데 이 새끼 심리가 드러났네? 근데 나가 나오네?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쉬운데. 지금 말에 가장 중요한 오지선다 속의 문구를 딱 보게 되면 항상 등장인물의 심리가 이런다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야. 두 번째 봐. 관찰자 시점을 내가 2개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놨던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공부해 치우려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금. 지금 말하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 작가 시점 같은 데는 심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판단이 되는데,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을 잘 봐. 관찰하잖아 관찰. 그러니까 나가 주인공이 아닌데 나는 서술자인데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게 지금. 그치? 그 주인공의 심리를 관찰해서 나가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거야. 나가 서술자잖아 이게 지금. 1인칭 시점에 있어서. 그치?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의 것이 관찰자 시점이고, 작가 관찰자는 심리를 알 수 없어. 관찰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없단 말이야.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없다.
인물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없어서 뭐만 보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로 심리를 간접적으로 알아야 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추리하는 거야. 심리를 추리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라고. 이렇게 심리를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추리하고 추측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것이 뭐라고?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말 하지. 나는 항상 그래. 뭐라고? 서술자가 보고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정리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말 나왔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서술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야. 관찰자 시점은 뭐라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관찰하는 거야. 본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관찰해서 서술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관찰자 시점이야. 심리가 없다는 뜻이야. 심리가 없어. 심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는구나. 아, 저 새끼 심리를 알겠다. 저 새끼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 새끼 행동이 극실하는 거 보니까 곧 조만간 일을 벌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심리가 추측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리를 추측하거나 추리하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관찰자. 그래서 관찰자는 뭐라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서술하는 거야. 됐지? 따볼래? 그러고 나서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기서 전지적이라는 말이 중요해. 전지적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야. 신적인 입장에 있는 거야. 신적인 입장에서 심리를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를 전부 다 제어하는 거야. 심지어 사물에까지도 심리를 제시하는 거야. 사물까지도 다음에 전지적 다음에 입장에서 뭐라고? 모든 심리를 다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사물에까지도, 그치? 생물에까지도, 사물에까지도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심적인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가 딱 보이는 순간에 소설 속에서 나가 보이지 않잖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쉽단 말이야. 심리가 보이는데 소설 속에 나가 보이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 하는 거야. 나는 보이는데 심리가 보이지 않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조건 두 가지를 잘 알면 이 조건 두 가지에 의해서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 보인다. 1인칭 시점. 심리가 보인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없다. 3인칭 시점. 심리가 보인다. 전지적 작가 시점. 다음에 나가 있다. 다음에 1인칭 시점. 심리가 보이지 않는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쉽잖아.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야.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장을 딱 읽으면 금세 시점이 탁 나온다니까. 됐냐? 옛날에는 여기서 수능 문제 하나 보고 가자. 여기서 수능 문제 하나 점검해보고 가자. 진술 방식. 다음 글을 읽고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고르세요. 진술 방식 이렇게 묻잖아. 그치? 그랬을 때 진술 방식 묻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점만 제시하면서 진술 방식을 묻는 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아. 시점도 있고 시점 개발 한 구절 딱 내는 거야. 등장인물이 나와서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1인칭 주인공 시점 맞네. 나가 있고 시점이 있으니까 심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두 번째, 인물이 그다음에 갈등 구조를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인물들을 설정해가지고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서 이렇게 그다음에 열려진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거. 다음 보게 되면은 구성, 플롯은 어떻게 짜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갈등,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다음에 제시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지선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술 방식을 두 가지로 묻는다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시점 공부를 희미하게 해가지고 시점을 희미하게 해가 잘 몰랐을 때는
1번 같은 경우만 많이 출제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 요즘은 읽으면 100% 이거야. 요즘은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한 방에 한 번 읽으면서 시점, 인물, 배경, 구성, 사건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읽어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술 방식을 묻는다. 진술 방식 자체가 이렇게 묻는다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야. 우리는 뭘 공부했냐 하게 되면은 시점을 공부를 완료를 했고 인물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 거의 파악해가지고 분석해놓고 있다니까. 지금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니까. 그러고 이제 남았는 것이 배경이니 구성이니 하는 사건들이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잘 봐라. 글을 슬슬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배경이 될 만한 것을 어떤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배경이 될 만한 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자. 배경은 사실은 배경이 될 만한 걸 발견했는데 시간적 배경이니 또는 공간적 배경이니 하게 되는 순간에 학생들은 시시하게 여기는 거야. 이건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시하게 여길 것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기본을 놓치고 올 것이라 싶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어서 자꾸 공간을 묻는 거야.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그러면서 자꾸 물을 제끼는 거야. 사실은 뭐를 묻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가장 중요해. 그러지 않으면 SF잖아. 한 인물이 시간과 공간대 속에서 어느 시간대와 어느 공간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공간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소설이 성립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 이게 오히려 출제된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은 이거를 시시하게 여긴단 말이야. 이게 시시하게 여기는 게 함정이야.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 원래. 배경의 역할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고.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야. 소설이 전개되게끔. 두 번째, 그 속에 주제가 암시된단 말이야. 주제가 암시석 하고 있단 말이야. 배경 자체가. 아마 벌써 시간과 공간에 계절적인 배경에 눈이 부실부실 내리고 진눈깨비가 시실 내리고 인력국군이 나간다 하게 되면 아마 벌써 아내 죽음을 시실시실 암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운수 좋은 날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모르고 배경을 시시하게 였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배경을 초점을 두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관심 있게 읽지 않고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작가들은 이런 공간적인 배경과 특히 공간적인 배경이지 이런 것들을 아무 따라 설정하지 않아. 아주 중요한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설정했거든. 그거를 독자들이 파악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가를 대학 교수들이 팍 찔러본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그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쓱 지나간단 말이야. 거기에 함정이 그래. 쓱 걸려 지나가는 거야. 그때 다 걸리는 거야. 그래 항상 뭘 물어? 분위기라고 하는 걸 조성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 속에 주제가 암시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 따위에. 그래서 이 질문을 탁 던지고 한다니까. 중요하잖아 지금. 그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역설하잖아 지금. 그러고도 그 소설이 발생하게 된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가졌길래 어떤 역사적 환경 배경을 가졌길래 그런 소설이 성립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마지막으로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 다음에 철학적인 배경마저도 그 안에는 이렇게 담겨있단 말이에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갖고 있다 이렇게.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는 그런 것들을 조세희의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 속에 많은 배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다음에 보게 되면 중소도시, 읍단위의 중소도시 내지는 어떻단 말이고 그 다음에 또는 재개발 지역 이런 공간들을 설정해서 소설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와 역사적 사회적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 한 문제를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그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속에서 한번 읽을 때 인물을 파악하고 다음 보게 되면은 노란 줄쳐있는 부분에서 읽어내려가다 어떤 시점을 발견하게 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러고 읽어 내려가다가 배경을 발견하게 되면 벌써 진술 방식의 세 가지를 공부해 나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고 벌써 정복해 가고 있었다니까. 이게 저절로 풀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슬슬 읽어 내려가면 저절로 이렇게 풀려지고 있었다니까. 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와 있어? 다음에 인물들을 봤다. 다음에 보게 되면 시점을 공부했네. 배경을 공부했네. 다음에 이번에는 사건을 공부해볼까?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네. 사건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거든. 사건은 갈등을 유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라는 말을 중요해. 사건이라는 말을 너희들은 혹시 이 사건을 무슨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이나 이 정도 나야지 충격을 받는다 하면 너희들 역시 감수성이 묻은 놈들이야. 감수성이 무디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걸 자꾸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감동을 안 받으니까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야. 소설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다. 배경은 이렇고 그다음에 포인트 오브 뷰 시점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관점 보기로 소설이 계속 지금부터 이제 전개된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작가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누군데 그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 공간 배경 속에서 이렇게 포인트 오브 뷰 어떤 시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소설을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면서 내가 이야기할게. 시작! 하는 게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본격적 제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갈등이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 유형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갈등이 생겼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을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어떤 갈등을 이 작가는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 갈등 유형이 뭐냐? 갈등 유형이 뭐냐? 갈등 유형 때문에 소설을 깊숙이 읽는 비평가들도 있어요. 이런 소설들의 갈등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갈등이 이렇게 나오더라. 갈등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면 갈등 유형이 다양할 때 재미가 있고 신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치? 갈등 유형이 참 신기하다. 야,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갈등 유형이 뭐냐 하는 것이 갈등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재밌게 엮어진다면 이런 갈등 유형은 나중에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이런 갈등은 나중에 어떻게 해소되려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갈등이 해결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란 말이야. 갈등 해결이 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학적 성취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취도라고 말할 수 있고, 문학적 성취도 또 갈등이 어떻게 해소에 따라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도 제시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의 소설을 시작했던 부분 배경이 뭔데, 그다음에 시점은 뭐고, 그다음에 인물은 이런 인물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 내 이야기 시작이다. 시작!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야. 주르륵 해가지고 여기를 줄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인물이나 배경이나 그다음에 보게 되면 시점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설은 시험 치면 항상 어디가 잘 나온다고? 제일 절정과 결말 부분이 시험이 축제된다 이 말이야. 거기 가야 뭐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 유형이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해소되는 것은 그다음에 문학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그 문학적 완성도를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을 지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참 탁월한 그다음에 창의력 있는 해결법 아니냐고 이게 지금.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문학적 성취도, 다음 보게 되면 주제의식, 주제 제시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기 지금 그것을 중요하게 되어 있다. 가끔가다 신문에 보게 되면 실론 하는 거 있지. 신문에 보게 되면 실론 하는 게 있다니까. 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지금의 때를 말하다 하는 뜻이라고. 이거 누구가 쓰는지 아나? 신문에 실론은 작가들이 써요. 이문열, 제인호, 그다음에 복거일 가면서 이렇게 소설가들이 실론을 쓸 때가 많아. 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거든. 남북관계는 좋지 않다. 경제는 좋지 않은데 선거는 이렇게 어떻고 원래는 또 대선도 있다 한다. 또 좌파는 어떻고 우파는 어떤데 제주도 밑에 있는 그 강정마을에 그다음에 그 기지를 다음에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중국놈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눈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또 좌파 새끼들은 그것도 그냥 해적기지라고 지랄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FTA는 반대한다 하고 DBC에 딱 회사채 가라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새끼들 자살하는 놈은 자꾸 나온다 해사고 이러지. 오늘 또 중학생 하나 또 죽었다 이래. 자살한다 해서지. 그러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 공교육이 붕괴됐다 해서고 떠들지. 이렇게 남마와 같이 얽혀있는 사회 현상을 당신이 썼는 소설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입니까? 당신의 진짜 죽이는 머리로 한번 해결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실론을 작가들에게 맡기는 거야. 아, 소설가들이 뭐 신문에 글을 많이 쓰네. 아, 이유가 그거지. 이렇게. 지금의 사회 현실이 당신이 쓰는 소설이었다면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이런 얽어짜진 소설들을 골복잡게 얽어짰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당신이 한번 해결해달라. 그래서 실론을 말하는 게 소설가들이 실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긴다고 그런 갈등 유형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학적 성취도가 높이 평가받고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그만큼 갈등은 사건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별 사건이 없는 소설들은 그렇게 높이 평가받기 어렵단 말이야. 사실은. 이해돼? 별 사건이 없는 소설은 높이 평가받기 어렵단 말이야. 이호석 선생 같은 그 메밀꽃 필무렵 같은 문장들이 그랬다 이 말이야. 별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보여. 그런데 예술적으로 완성된 문장들 때문에 높이 평가를 받았다며. 그렇게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사건은 어떤 유행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봐. 이렇게 대충 만들어졌잖아. 이제 남은 것이 구성이라고 하나 남았네. 이 소설 전체가 구성에 있어서 뭔가를 질문해야 되겠다 싶으면 구성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시하거나 해서 부분이나 남의 중간 생략하거나 중간 줄거리를 주고 난 뒤에 결말을 내기는 하여튼 결말과 끝부분을 결말을 가장 많은 소설을 배치해가지고 주제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앞부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편 같은 경우는 앞부분도 주고 중간 줄거리를 앞쪽에서 중간 줄거리를 줬다 이 말이야. 패턴이 그렇게 변해왔다 이 말이지. 기존 같으면 두말할 것 없이 이 장면 속에는 이렇게 한두 가지. 그래서 한 장면을 딱 읽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물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시된 것을 거둬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건만 제시되어 있는 두 장면이 딱 나와 있다 하면 바로 장면 정리를 딱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한 장면 정리 하나.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고 난 뒤에 또 장면 정리 하나. 그래서 장면 2를 정리를 딱 해가지고 묘학 관계를 파악하고 인물의 관계들을 설정하고 사건이 만들어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하는 구조로 와 있었다면 그럼 뭐라고? 진술 방식도 정복됐을 뿐만 아니라 딱 이런 순간에 뭐가 문제됐다. 인물의 갈등 유발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심리태도 파악 증서를 읽어서. 그러니까 소설을 한마디로 저런 식으로 잘 읽고 나니까 거의 문제는 거의 다 맞히는 거란 말이야. 수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소설이에요. 수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쉬운 건 소설이에요. 소설은 그저 주는 거다 생각해야 돼. 아니야 다를까 고전도 있고 현대도 있고 두 개나 있어서 얼마나 당했었나. 최소 8개, 많게는 10개, 그 다음에 9개, 8, 9, 10개를 그 다음에 그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거 그저지. 8, 9, 10개를 그치 최소 4개씩 4개씩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5개쯤 있다 하면 9개, 5개씩 있다 하면 10개. 최소 8개까지는 2판에 16점. 그러니까 소설 문제만 16점이야. 100점 만점. 얼마나 소설이 많은 특이냐 말이야. 2개잖아. 그러니까 그저 주는 거다 생각해. 하나도 틀릴 이유가 없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써해가지고 정리하면 그저 2개. 대박 맞춘다니까. 문제는 그 속에 나중에 공부 못한 놈들 3등급 밑에 떨어진 놈들이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다음에 또 말이고 시점 있는 걸 구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학습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지선다 속에서 나오는 걸 틀리게 되는 것 하나. 두 번째, 기본적으로 시나 시조나 그다음에 고사성어 하는 이런 기본 학습이 부족해가지고 야네 심리 파악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매치시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틀리는 거 하나. 이런 거 틀린다니까. 띵빵하게. 그러지 않을 것 때문에 거의 다 맞죠. 보기 주가지고 그다음에 비평 문제로 이렇게 보기 주가지고 그다음에 비평 문제로 만들어진다 이거 전부 다. 비평 문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보기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보기 해석하지 못해가 틀리는 놈. 이런 놈들 때문에 문제가 틀리지. 그러지 않으면 소설은 그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에 요거는 좀 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작가가 다음에 그체 배경,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속에서 공간 배경, 사회적, 역사적, 다음에 철학적 배경 속에 다음에 또 인물을 설정했어. 그 인물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흥미 유발한 다음에 그 사건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해소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 문학적으로 전개된 것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것인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완성도를 말해준다. 그러면 주제가 제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소설의 전반적인 개념 학습은 여기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소설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하고 소설 한 편 지금 이거 우리가 몇 분에 맞춰? 다 됐나? 딱 그제?